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의 지표가 둔하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 또 관세 이슈가 제기가 되면서 많이 빠졌고요. 주 후반에는 물가 지표가 예상치대로 나오면서 조금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어떤 형태로 작용이 될지, 또 미국에서 크게 흔들렸던 기술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대단히 많은 매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선물 매도가 좀 피크를 친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대형주들이 지난주에 많이 빠졌는데 이번 주에 대형주 중에 일부가 좀 풀리는지 이 부분 중점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독일 빼고는 다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낙폭이 좀 유난하게 큰 편이었고, 독일이 오른 건 독일 선거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독일은 이제 정부 부채 이런 것들이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안정성 때문에. 근데 이걸 좀 풀어가지고 돈을 더 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독일이 좀 유난하게 올라갔고, 그 외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재료들 때문에 좀 약했죠. 종목은 특히 이제 기술주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슬라, 시가총액 상단 또는 투자자들의 어떤 주목도가 높았던 기업들이 많이 빠졌고, 반면에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방어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 종목들, 방산, 맥도날드, 뭐 JP모건 이런 종목은 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선전을 했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걱정이 있었구나, 빅테크에 대한 우려가 있었구나,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지표들이 워낙 거칠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CPI,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주요 어떤 소매 업체들의 어떤 실적을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네. 그리고 월마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할 것 같은데 이런 실적을 제시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데다가 주 후반에 나왔던 고용 지표도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표가 안 좋으면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많이 흔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다만 이제 주 후반에 금요일에 나왔던 물가 지표가 좀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대로 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 다음에 근원 이런 것들이 예상치대로 나오고, 슈퍼코어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안 빠지는 거, 잘 안 움직이는 거라서 한번 고정되면 쉽게 안 빠지는 건데 라고 이제 딱 정의하는 지표가 이제 슈퍼코어 물가거든요. 근데 그 물가는 예상했던 것보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물가 지표가 걱정했던 것보다 이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잘하면 연내 금리를 한 번 또는 두 번 다시 내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됐죠. 그래서 주중반에 좀 고전을 하고, 금요일 증시에서는 조금 살아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차트로 보면 그 미증시도 좀 바닥을 쳐야 되는 자리긴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나왔던 꼬리가 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40주선에서 저점이 나왔었어요. 2023년도 4분기 이후에는,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주로 큰 조정이 나오고 나면, 조정 사이클이 나오고 나면 저 40주선에서 전후에서 이제 저점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또 이탈할 수도 있고 그 이하를 내려갔다 올라온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이하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근처에서 꼬리 달고 올라갔다 그러면 좀 저점 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이번 주에 또 한 번 밀어서 그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근데 대개는 이 부근에서 저점이 나왔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로 치면 ADR,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지수 과매수 과매도로 가늠하는 지표가 변동성 지수. 이 변동성 지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S&P 500 지수의 변동성이 몇 %가 될까요? 라는 거를 수치화 시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론적으로는 3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게 올라갈수록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인 기준은 30으로 봐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20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20까지 이 지표가 올라갈 정도면은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오히려 과매도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한 12 정도 부근으로 가면은 오히려 너무 낙관론이 강해져서 오히려 과매수, 과열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20을 두 번 넘어갔었는데, 그러니까 두 번 넘어가고 종가로도 그 이상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일단 그 살짝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상으로는 주봉이나 나스닥 주봉이나 변동성 지수 봐서는,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 저점을 친 것 같이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항상 차트를 볼 때는 이 위치에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바닥이지, 또는 상단이지, 이렇게 하면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깰 정도라면 뭐가 또 있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같이 갖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즈음
저점이 나와야 정상이다.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근데 이거조차 흔들 정도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대단히 큰 재료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늠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관세가 첫 번째 허들이 되겠죠. 트럼프가 이제 열심히 관세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뭐 이번 주부터 당장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한다.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모든 반격에 대한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주말에 나왔던 저 뉴스,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 그러니까 멕시코가 제안을 한 게 굉장히 괜찮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똑같이 부과할게. 이렇게 되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같은 블록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확실한 우군을 그러니까 경제적 관세적인 우군을 확보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중국 제품이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차단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베센트가 한 발 더 나가서 캐나다도 여기 끼어들면 관세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미국에서도 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실제로 관세 부과되지 않고 이런 형태의 어떤 아이디어가 협상으로 타결이 되는 계기가 되는지 그것도 주목을 해봐야겠는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조금 시장을 흔들 것 같다. 이런 쪽의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세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은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그 매출 증가율이 어마어마한 건데 저기 78% 매출 증가율 전년도기 대비 나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갖고 실망을 했어요. 이게 매출 이익률이 좀 떨어졌다. 막 이거 가지고 핑계댄 거고 가이던스가 전분기 전년 대비 65% 정도 증가하는 걸 가이던스로 제시했다고 실망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의 주가가 한 140달러 넘어갈 때는 밸류 부담이 좀 있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120달러 안 되는 상황에서는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도 보면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110과 15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거지 무슨 추세가 깨졌다 아니면 추세 상단에 돌파했다 이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래쪽으로 만약에 깨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120달러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대장주의 수명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2차 상승을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박스권인을 그린 거야. 이렇게 믿는 투자들이 있었는데 그걸 깨버리면 여기에 이제 참았던 물량이 더 튀어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번 주에 이제 120달러 지지는 물론이고 이제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 주가가 하이닉스하고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 하이닉스고 이제 검은색이 엔비디아거든요. 방향이 거의 비슷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황적으로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황상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난주 코스닥 쪽에서는 엔터주 중국 소비 관련된 코리아나,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해서 뭐 한한령 해제되고 뭐 기업들의 실적이 엔터주 쪽에 개선이 될 것 같고 이런 스토리 맞는 기업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카카오나 삼성중공업 같은 일부 종목군들 제외하고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낙폭이 컸습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10% 가까이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빠졌고 삼성전자도 121선 돌파하는 분위기로 갔다가 지금은 기존에 이제 상단 저항 힘들게 돌파했던 자리 훨씬 아래로 내려왔죠. 근데 이번 주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또 주가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리인 게 120월선 근처로 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다시 분전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돌아서, 좀 주로 하락했던 종목들이 돌아서는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에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2조 5,800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그 2조 원대 매도를 연달아 한 적은 없어요, 외국인들이. 2조 원 매도를 그 사이에 안 했던 건 아닌데, 그 매도 끝나고 나면 심지어는 매도 이후에 매수했던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2조 원 이상 매도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같은 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보통 저런 매도는 무슨 리밸런싱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나오는 매도라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저 막 엄청나게 매도 나왔을 때 잘 보면은 마지막 주에 그런 케이스가 걸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MSCI 리밸런싱이라는 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확 털어내고 예, 그런 과정들이 좀 마지막 날 벌어지는 분기들이, 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나타났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외국인들의 매도를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대만을 매수하더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혹시 뭐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지 이번 주에 대만을 잘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만마저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약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아시아의 또 기술주의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난주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선주 포함하면 거의 8천억 원 이상, 그러니까 전체 매도의 어떤 한 3, 40% 정도를 반도체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겁나는 건 있었죠. 왜냐면 보통 매도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쳐서 70% 매도하면 아예 그냥 쟤네들만 매도하나 보다 하는데, 그런 종목들의 매도가 50%도 안 됐잖아요. 두 종목 합산이.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전체로 좀 파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이제 MSCI 리밸런싱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어서 그거였나 보다라고 추정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외국인들 매도가 대폭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던가 하루 이틀 정도 매수가 섞여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위치가 지난주 금요일 저점이 저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제 그게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외국인들 동향 되게 중요하고, 기술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차트상 120 월선, 저게 10년 추세선인데 코스닥이 작년에 워낙 많이 빠져서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보통 그 선에서 저점을 잡고 올라서면 웬만하면 뚫고 그냥 밀고 올라가 버려요. 지금 현재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돌파했다가 이제 꼬리 달고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3월로 바뀌어졌잖아요. 3월로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과거의 패턴대로면은 그냥 여기서 밀어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월봉상으로 보면. 그래서 근데 코스닥은 되게 중요한 기로다. 근데 저걸 넘어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이거 그냥 제가 가끔 표현이 무서운데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사주는 그런 거 표현 드렸잖아요. 그래서 1월과 2월의 상대적 강세가 그냥 그런 거였나? 이렇게 또 걱정을 하는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월에 코스닥은 이제 저 선을 돌파를 중반 이내에 좀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음에 삼성전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120월선. 그러니까 120월선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위치가 된다. 근데 지금 120월선 거의 근처까지 또 내려갔어요. 여기서 불과 뭐 한 2, 3% 정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시 저점을 잡고 돌아서줘야 된다.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 삼성전자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 선물이 돌아서 삼성전자가 연속 하락한 기간하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한 기간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좀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이번 주에 선물 매수하는 날이 좀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흐름에서 좀 바닥을 쳐주는지 아니면 더 무서운 곳이 있는지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변수를 정리해보면 뭐 관세 문제, 분석가들은 이게 계속되면 경기 둔화가 될 수 있다. 근데 협상용일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25% 관세? 잠깐 초반에 반짝 뭐 하루 이틀 부과하고 그냥 바로 또 타결하고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민감해질 시기죠. 그러니까 주말 사이 어떤 뉴스는 또 계속 나올 텐데 뉴스의 반전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월 4일에 어떤 그 날 통과할 때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어떤 대장주였는데 하반기에 사실상 박스권 그 하단조차 2차 하는 흐름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주 이제 고용지표하고 ISM 제조업지수 나오는데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느냐. 그리고 특히 저는 ISM 제조업지수를 제일 주목하거든요. 우리 증시가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그렇게 만들어냈던 지표였기 때문에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 증시가 실제로 이제 그거에 아주 맹렬하게 반응을 하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주말에 그 우리 증시 하락이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 대비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도 있었고 뭐 외국인들 선물 매도도 워낙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눌러놔서 그렇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급락 저점을 위에서 한참 올라가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신용도 터질 수 있어서 그 흐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가운데 좀 역할을 해줘야 되고, 삼성전자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의 선물이 돌아서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선물이 제가 고점 쳤을 때 저 올라갈 때 외국인들 선물 매수 여력 별로 없다고, 그래서 조금 대형주들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선물이라는 거는 지금 지수가 2,700이에요. 근데 앞으로 2,600으로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선물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계들이 딱 있다가,
앞으로 2,600이 된다고? 그럼 나는 지금 2,700에서 팔아주겠네. 그러다가 2,600에서 다시 사면 나는 돈을 벌겠네. 라고 해서 기계들이 매도를 쫙 해요. 그럼 프로그램 매도가 나도 시장이 뚝 떨어지고 하여튼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 시장이 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물을 매매하기 위한 자금은 외국인들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갑에 어느 특정한 자금만큼만 딱 넣어놓고 해요. 그 자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30%는 변할 수는 있는데 대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범위 안에서 있는 지갑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선물 매수를 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일정한 수준으로 벗어나면 지갑이 비어버려요. 선물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급반등이 나오거나 이제 반대로 이제 채워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거 더 무서운 하락이 나올 것 같다. 돈을 어디서 땡겨옵니다. 땡겨가지고 선물 매도를 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땡겨올 정도면은 무서운 하락이 있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피크 쳤다? 아니면 떨어졌다? 이게 이제 그 방향에서 벗어날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거나 또는 반대로 어마어마한 악재가 있거나 이렇게 사이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여기서 더 밀어 내려간다라면 진짜 미국이 경기로 뭐가 망가지나 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의 매도가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큰 줄거리에서는 여기서부터는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세 플러스 소비 엔비디아 영향으로 지난주에 고전을 했는데 관세 부분이 이번 주에 어떻게 풀리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리밸런싱 감안해서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변화, 이제 다 팔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선물, 미국에서는 변동성 지수가 이제 기대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되게 독특한 패턴이 월초에 코스피가 올라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 거래일,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두 번째 거래일이 다 플러스가 났거든요. 특히 이제 11월 이후부터는 급등을 했잖아요. 그럼 저게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때가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 보고 우리나라가 반응하는 날이 두 번째 거래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흐름이 나온 건데 저게 왜 그런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하고 우리나라의 테크 지수 수출 지표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그 형태가. 왜냐하면 저게 이제 신규 주문 뭐 이런 어떤 항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미국의 제조업체들 구매 관리자들한테 설문 돌려서 지금 고용 상황 어때요? 신규 주문 내고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주문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재고는 어때요? 뭐 이런 거 등등 물어봐요.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올라간다라는 건 제조업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제조업이 회복되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특히 IT 기업들이 그쪽에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하고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패턴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깨지는지 이번 주 초반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 그럼에도 못 간다고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예상치가 지난달보다 조금 내려갔을 거로 보긴 하거든요. 50.8 정도니까. 근데 하여튼 제조업지수는 아무 우리 시장에는 반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쇼크로 바뀌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이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